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내 정치 지도자로서 그 전달에 16에서 22까지 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당 소속 대통령의 긍정률을 올리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대통령을 끌어올릴 정도로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유흥길의 뉴스 쪼개기 여론조사를 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정치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당, 야당에 대한 여론조사 정말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대부분 정치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경제적인 변수들은 여기에 미치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흥길의 뉴스 쪼개기에서는 그 각종 여론조사를 경제적 시각으로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 이사는 그 이 정치 여론조사 분석계에 사실상 탑 클래스를 달리시는 분인데, 뭐 각종 이제 뭐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해서 이제 시티타임스에서 특별히 이제 초대를 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를 오늘은 경제적 시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한국 갤럽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중도적인 성향이다, 뭐 약간 뭐 우파적인 시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좀 보편적으로 좀 많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갤럽 여론조사를 좀 기본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먼저 드리면, 자, 지난 1월 9일, 10일 그 기간 중에 장내 지도자 선호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달 전에 비해서 16%에서 22%로 지금 지지율 상승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 그래서 5차 범위 내에 이제 접전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권 지원론이 이제 35%, 그 여당을 뽑아야 된다 총선에서. 그 다음에 정권 심판론, 이제 야당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51%. 대체로 보면은 그 전주 조사보다는 조금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어떤 여론조사로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조사는 이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인데요. 2024년 1월 2주차 조사입니다.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면접원 조사, 즉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장내 정치 지도자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재명 한동훈 1%포인트 격차 23대 22니까 완전히 격돌을 하고 있다. 두 사람으로 꽉 묶여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양강구도로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갤럽 조사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런 조사인 경우, 잠깐 그 한국갤럽 조사는 이 장내 정치 지도자 이 조사를 자유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을 제시하지 않는 거죠.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응답을 받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난 대로 얘기해라. 누구 생각나시냐 뭐 이런 건데요. 이거를 이제 상기도라고 합니다. 상기하는 거죠. 이제 선호하는 인물을 상기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23, 한동훈 22로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일단은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조사에 보면은 뭐 35, 뭐 40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그 조사는 불러주는 조사, 선택지를 불러주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그 갤럽 조사에서는 의견을 유보한다가 38%입니다. 즉 상기되는, 즉 머리에서 탁 떠오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응답이 38%이니까 변동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이제 23과 22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낙연 3, 홍준표 3, 이준석 3, 안철수 1, 오세훈 1, 김동연 1입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전부 다 한 자릿수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시면은 이 이재명 23과 한동훈 22, 이 양강이 상당히 높은 그 지지를 얻고 있다. 그 말은 사실은 원래 각 진영, 그러니까 진보 진영, 민주당이죠. 진보 진영이라기보다는 민주 진영에서 뭐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1위가 올라가면 2위는 좀 떨어지고 이렇게 좀 격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되겠죠. 이쪽에서도 1위, 2위가 있어서 이렇게 격돌을 한 상태에서 그 1위들이 각각 어떻게 격돌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상기도에서는 두 명한테 완전히
꽉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한동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좀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53%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을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 그 전달에는 사실 이게 40%대였습니다. 41%가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점점 결집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현 당대표한테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56%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즉 다시 얘기해서 양대 민주진영과 그다음에 보수진영의 인물로서 두 명한테 이렇게 결집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 요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동훈이 굉장히 점점 결집도를 높여서 그래서 지금 거의 1%포인트 격차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승 폭이 상당히 눈에 띄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자기 정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 비율은 4주 전 대비 2%포인트 올라서 33입니다. 즉 12월, 작년 12월 2주에는 31이었고요. 이번 1월 2주에는 33입니다. 그럼 2%포인트 올라갔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오차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했다라고 하기 어렵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예, 횡보입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상승이 아니다. 예, 상승이나 하락하는 게 아니다가 정답인 거죠. 즉 그 횡보. 예. 강하게 이제 보합세에 이제 묶여 있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 그 전달에 16에서 22까지 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당 소속 대통령의 긍정률을 올리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그 연관관계는 지금 안 생기고 있다. 그렇죠. 대통령을 끌어올릴 정도로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크게 성공한 것처럼. 크게 성공한 거죠. 예, 6%포인트 올렸으면. 이재명 대표는 피습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더 올랐다. 테러, 피스, 뭐 어떤 표현이 됐든 간에 이재명에 대한 그 당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로 보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약간 그 덜 오른 느낌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오르긴 오르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굉장히 많이 오른 느낌이 있고 6%포인트면 작은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6%포인트면 뭐 3등이 홍준표 뭐 이런 인물들, 이낙연, 홍준표 이런 인물들인데 이분들 합친 것보다도 그 상승폭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합친 것 정도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피습을 당했지만 부산대병원 뭐 헬기 관련된 논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시면은 그 논란이 쉽지 않죠. 피습과 관련돼 가지고 지지하시는 분들의 결집도는 높이지만 이게 중도라든지 전 국민의 어떤 공분을 살 수 있을 정도로까지 확산되기도 전에 논란에 이제 휩싸여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물타기가 된 건데 물타기에 휘말린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한 어떤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의 정치를 충분히 잘한 건 맞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야당 지도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여기가 최대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여당 지도자가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없다가 등장한 것이니 잃어버렸던 자기 몫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로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하여튼 현재는 양강 구도가 형성된 거는 맞다. 예, 맞습니다. 미래 권력으로. 자,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실 때 이제 대통령의 그 지지도, 선호도는 약간 이제 보합이라고 보셨잖아요. 퍼센티지는 오른 거로 나왔지만 그걸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 여론조사 기법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뭐 여당 내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기사를 표현하는 거는 여론조사 기법이나 지금 조사 내용으로 볼 때는 오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류 있죠. 그게 만약에 알면서도 그렇게 했으면 없는 여론을 만드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퍼센티지 그 포인트만을 보고서는 그냥 올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쓸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정확히 여론조사 기법과 내용을 파악하려고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이거를 올라다고 말을 하면은 네. 사실 큰일 나죠. 그러면 시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예,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예. 김건희 특별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또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지금 아직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뭐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 그 민생 경제 좀 살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변화를 보면은 대통령실의 어떤 발표되는 정책이나 말하는 그 멘트 이런 것들이 민생 행보로 좀 다가가는, 정책 발표도 약간 그쪽으로 다가가는 예. 이런 식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막고 말씀하신 대로 보합 내지는 그래도 상승 기조를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그거의 효과를 본 건 아닌가.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한 거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이고요. 그다음에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한 거는 정당 지지도 조사입니다. 예, 요 조사는 ARS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유무선 RDD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플랜카드를 걸고 있는 거는 지역가입자, 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관련해서 뭐 인하를 하겠다. 기조를 바꿨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이자 탕감과 관련된 거를 주요 그 금융 그룹들하고 같이 한번 그다음 뭐 논의를 한다. 전기 요금도 올리지 않겠다 그러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근데 전기 요금이 이미 올랐어요. 에너지 요금이 작년 2023년에 25%가 올랐지 않습니까? 두 자릿수로 이렇게 대폭 올랐는데 사실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엄동설안에 큰 사고 안 나는 게 다행일 정도가 됐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 행보가 정확하게 이 서민들 그리고 이제 흔들리고 있는 중산층에 심정적으로 굉장히 다가섰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가 상승폭이라든지 에너지 물가 상승폭,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요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민생 대책이 과연 그거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2023년에 벌어진 인상폭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락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를 좀 방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오히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영향도 있겠다.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을 때 그러면은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이 30% 초반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는 20%대거든요.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노출이 계속해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은 대통령 국정 긍정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의 하방 압력이 이렇게 세게 작용하는 요소가 하나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 그 행보가 완전히 영향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2%포인트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주 만에. 갤럽 조사에서 이제 12월 2주에 31이었다가 긍정률이 1월 2주에 33으로 2%포인트 올랐는데 그 이유를 이것도 이제 자유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이유 중에서 저기 보시면은 긍정응답자 331명 중에 왜 긍정하세요? 라고 평가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모르겠답니다. 이게 25%고 그다음에 외교다. 그 23%인데 지난 조사 대비 4주 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로 긍정률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 외교 행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성과가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경제 민생 때문에 나는 대통령 국정수행을 직무수행을 긍정한다라는 분들은 6%입니다. 근데 6%만 되더라도 2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건 서민 정책, 요게 복지 혜택 뭐 이런 게 3%포인트 많아져서 4%, 331명 중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3%포인트 많아져서 3%로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평가하시는 592명 중에 경제, 민생, 물가 때문에 긍정할 수 없다, 부정한다라는 분들이 16%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 중에 16%예요. 그걸 한번 눈여겨보셔야죠. 즉 지금은 부정평가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축 중에 하나가 경제민생 물가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제행보 내지는 민생행보 이런 것들은 아직은 성과가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소상공인 이자 이제 탕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는데 네. 그게 글쎄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경제 민생 물가로 부정평가한다가 16%가 있고요. 서민정책 복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정평가한다가 4%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R&D 예산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순위 안에 들어와 있어서 1%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경제 민생 물가 때문에 지금 튀어오르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서민정책 복지에 3%포인트 더 붙어 있죠. 네.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23%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23%가 외교인데 잘 모르겠다가 25%나 되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과연 그러면 민생 행보 때문에 나는 긍정평가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받쳐줄 수 있을지 얼마나 이거는 두고 봐야 돼요. 아직은 뚜렷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부정평가의 비중이 경제 민생에 대한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부정이 예.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돌리는 작업이 만약 가능해진다면 지지율 상승의 결국 키는 외교라는 거는 지금 무슨 순방을 막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라는 게 한국 입장에서 뭘 막 돌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되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은 어떤 여론의 동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고 보면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변수는 민생경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퍼센티지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외교라는 거는 대통령의 어떤 독자 무대죠. 외교를 물론 이제 외교부 장관이 있기는 있는데 외교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포인트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주 활동 무대가 외교인데요. 지금까지는 막 40%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외교 때문에 대통령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긍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외교 성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쟁도 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경기도 그런 그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얼어붙었다고들 하니까 외교로서 어떤 뚜렷한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힘든 상황인 거는 알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거는 이제 뼈 아프게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외교를 언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경제 민생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어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하면 사실은 대통령 긍정률을 확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과연 그러면 지난해에 정부가 노력해가지고 경제를 붕업한 게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올해 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바빠졌다. 작년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 올해 포인트를 빨리빨리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정책들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예. 발표도 빨리빨리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꼭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면 또 선심성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작년에 좀 탄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더 좋죠. 그래서 작년 부분에 요거 포인트를 한 부분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작년에 포인트를 쌓으려고 시도했던 게 제가 볼 때는 김포 메가시티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김포 메가시티를 발표해서 한번 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김포 메가시티가 발표되는 시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김포 메가시티가 진짜 뭐 선거를 앞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주민분들, 김포 시민분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분들 모두가 좀 행복하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발표된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사실 그게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서 보궐선거에 대한 그 정부 사이드도 대통령실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 여당도 있을 텐데 누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 공방이 있다 보니 그걸 좀 덮기 위해서 이슈가 이제 이슈를 덮기 위해서 발표된 측면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메가시티 이제 한참 불을 질러놓고 그 다음에 사실 여당은 거기서 약간 손을 뺐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많이 이제 흐려졌어요. 다만 이제 불을 질러놓으니 김포 시민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관련돼서 이해관계자분들이 하고 고개를 들었다가 그럼 뭐야? 진행이 안 되는 건가?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하나의 불씨를
던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여론이 아닌 공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지금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 여론조사에도 이게 특별히 반영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죠. 여당에 뭐 유리한 측면으로 지금 작용하지가 않잖아요. 현재. 예. 그리고 누가 지금 막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도 안 보이고.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설익은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보면서 대구가 최근에 군인가하고 통합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추진해야 되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것인데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조율이 된다든지 사전에 협의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이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5호선 연장 문제도 사실은 자신들이 이제 건폐장 같은 걸 유치하면서까지도 그리고 차량 기지를 유치하면서까지도 그게 김포시로 들어오는 것까지 감내하면서도 5호선을 좀 뚫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인천을 좀 경유하면서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사실은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여당의 어떤 정책 추진 능력이 검증될 수 있는 시험대인데 갑자기 그게 또 들어왔어요. 메가시티가. 그러면서 이게 확 꼬였거든요. 꼬이면서 누구 하나 주체적으로 이거는 내가 뭐 해결해 보겠다라고 국토교통부가 뭐 나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시민들만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혐오 시설을 그러면 더 유치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되는 건데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 논의를 끌려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던져서 시민들이 한 입씩 베어 물게 만들었느냐 한번 좀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 다 잘 살아야 돼요. 유권자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내밀한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권에서 조금 더 논의를 좀 진척시킨 상태에서 손에 잡히는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김 이사께서도 이제 분석한 걸로 보면 김포 메가시티는 그 여론조사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친 변수가 아니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맞습니다. 정책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발 공약 같은 경우는 섣부르게 막 발표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면서 그리고 전문가 얘기들도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발 관련해서 지역 개발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 듣고 그렇게 좀 하시면 더 좋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여론조사, 정치권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책 변수,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좀 준비된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그런 여론들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취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조금 이제 화제를 돌려서 시도지사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라면은 막 대통령, 그 다음에 정당 이것만 조사를 많이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시도지사 여론조사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시도지사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내의 개발 내지는 지역 내 민생 경제를 누가 챙겨보는지 이런 것도 좀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광역단체장 시도지사죠. 직무수행 평가조사가 2023년 하반기를 집계해가지고 갤럽이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2023년 7월부터 2월까지 하반기 전체 6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요거는 중앙 여심위에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이사님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는 거는 여론조사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조사다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적으로 고지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눈에 띄는 거는요.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경기지사는 김동연 지사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지율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은 지금 여당이잖아요. 오세훈 국민의힘. 그 다음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할 때 국민의힘이 열세다. 이번 총선에서 뭐 참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분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거를 보면 서울시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참패를 할까? 좀 시장의 어떤 지지도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각 지역별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이제 시장이 잘해서 거기에 후광 효과를 있기는 어려운데 잘 못했을 때에 이거 봐라 무슨 땡땡 당에 맡기니까 시 정도 이렇게 안 좋은데 과연 국회의원 뽑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예, 사실은 후광 효과는 쉽지가 않아요. 후광 효과는. 왜냐하면 후광 효과는 1차적으로 대통령입니다. 네. 여당은. 네. 총선에서는. 예. 여당의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의 긍정률이 이제 좀 아까 33이었는데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긍정률 40%대, 40에서 45% 사이에 있어야 조금 후광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돼서 윤석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좀 그런 부분은 어쩌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서울시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예요. 예, 유세를 하고 뭐 선거 운동하고 공약을 막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뭐 경제 민생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뭐 시장도 침체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살려야 되고 그런 예. 지원책도 좀 많이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낙후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도 좀 살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당선되면 오세훈 시장하고 뭐 잘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뭐 해결하겠다. 뭐 신속 통합 개발 계획 뭐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결국 그 인허가권은 또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오세훈 시장하고 내가 잘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총선에서 여론이 일부 먹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없지 않아 있죠. 분명히 있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당 의원이 그러면 서울시장과 협조를 못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죠. 아주 크지는 않아요. 이 하나 예를 한번 드릴게요. 10월달에 있었던 강서 보선을 보면 김태우 후보가 여당 후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은 공천을 된 다음에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 쪽으로 좀 더 갔어요. 오세훈 시장하고는 좀 더 좀 친하게 지내는 그 행보를 보였죠. 이미지를. 방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를 했어요. 큰 사업을 하는데 난 오세훈하고 친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뉘앙스로 좀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구청장이니 방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일이 있고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도 항상 이게 약간 좀 매칭 펀드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어떻게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 열심히 했는데 다 예. 그런 게 조금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큰 구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문제가 악영향은 더 큰데 악영향은 큰데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예, 낙인 효과는 있지만 이게 이제 같은 선거라면 코테일 이펙트가 있냐 없냐로 따지겠지만 선거가 아니고 저쪽은 이미 이제 현역이잖아요. 시장은 시장이나 도지사는 이 경우에는 후광 효과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후광 효과가 없어요. 크게 있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가 60%대죠. 거기는 잘하고 있다가 여야 또 여야를 대표하는 텃밭이니까 자기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제일 높게 나오는 곳은 3등이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58. 그럼 경기도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단하지는 않은 거예요. 대단하진 않다. 예. 그러면 거꾸로 낙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충북 같은 경우 충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수해나고 막 했을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낙인 효과가 있었죠. 도지사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럼 여기 최하죠.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금 요 조사로 따지면 충북지사는 33%입니다. 1등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는 62인데 이렇게 따지면 충북지사는 굉장히 충북도 내에서 그 뭡니까 긍정평가를 많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의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제 소위 이제 불똥이 튀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너무 일방적이죠. 한 당으로 좀 쏠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낮은 순으로 따지면 충청북도, 그 다음이 어디냐면요. 강원도, 김진태 지사, 그리고 어디냐. 광주입니다, 광주. 45%. 광주에서 김기정 그 민주당의 시장. 후보들이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낮아도 사실은 충청북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당이 쭉 가고 있는 거니까
45%. 이번에 제3신당이 조금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평상시보다 맞습니다. 광주시의 지지가 예. 시장이 낮으니까 예, 예. 평상시 예, 지지도에 맞아요. 비해서. 높을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강기정 시장이 2022년에 당선됐을 때 그때 광주의 북구가 30%대 투표율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았죠. 광주광역시의 민심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계속해서 지지해 왔는데 약간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있긴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 평가, 긍정률도 45%면 지금 좋지 않은 편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시도지사, 예. 광역시장 또 지지도가 악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유념해서 또 이제 이번 총선에 각 지역에 어떤 예. 후보들이 영향을 받는지 한번 좀 보시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혹시 그 지역에 지금 나오시는 여러 후보들이나 정당 그 뭐 여야가 됐던 뭐 눈에 띄는 무슨 공약, 무슨 이런 사항, 뭐 정책 사항을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정책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너무 나오는 지금 건 없죠. 구도로 예, 맞습니다. 여야의 그냥 정치적인 싸움에 너무 극렬하게 지금 대립하다 보니까 예, 예. 사실은 정책적인 거, 공약적인 거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준석 신당이 최근 정책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지금까지는 신당이라고 하지만 뭐 새로운 게 뭐냐 뭐 이런 게 네. 많거든요. 네. 신당이라고 하지만 원래 신당이라고 할 때는 비전과 그걸 한번 캐치프레이즈 그렇죠. 딱 각인된 걸 걸고 예, 예. 거기에 대표적인 정책들이 뭐가 딱딱딱 해가지고 발표를 딱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과 전술이 나와서 자기 지지자들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신당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양당 구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양당이 독식하고 있다.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정치 구도로만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게 나는 더 좋아. 이런 유권자들한테 그렇지 않아. 3당이 있었을 때, 신당이 있었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때 정치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라고 무엇인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콘텐츠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신당 아직 신당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한 데에 좀 뭔가 주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신선해질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인물로는 신선한 게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인물로는 신선한 인물이 거의 없었죠. 이제 민주당은 덩치가 크니까 지금 막 영입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저 사람 눈길이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이분이 새롭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게 또 아주 신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한동훈 요분은 장관 때 자기가 뱉어놓은 말들이 있어요. 네. 그거 책임지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신선도가 얼마나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를 따진다면 완전 프레시는 아니다. 그렇죠. 그 이준석 뭐 이분도 사실은 청년 정치인에서 이제 바로 이제 중년 정치인으로 왔는데 청년에서 중년으로 이제 갈아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자발적으로 갈아탄 거죠. 자, 중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봤을 때 선거라든지 이대람을 통해서 이제 선거 때 있어서 세대포 이론을 주창한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면 정책적인 면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눈여겨서 볼 일이고요. 그러나 그러면 야당에서도 그거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꾸준히 잘하게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벌써 뭐 재작년인가요? 뭐 7대 정책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 계속해서 법안을 내는데 거부권에 걸려가지고 지금 좌초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을 냈었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합의 내지는 야당 간 합의를 통해서 내고 있는 게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비전이란 측면에서 지금 그러면 신당과 기성 정당들이 어떻게 이 국민분들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사로잡을지는 아직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전초전도 아니고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오픈 게임도 못 하고.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 완전 프레시한 느낌으로 뭐 박종찬 그다음에 뭐 안철수 이렇게 예, 해가지고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관심을 확 끌은 어떤 그런 게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뭐 신당들은 원래 정치하시던 분들이 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꾸리는 뭐 그런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크게 관심 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현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양당 독식 구조가 싫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말은 그래가지고 제3정당이 됐을 뭘 때 하겠다는 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결론이 양당 도식구조가 싫어서 제 밥그릇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키우려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내면화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처럼 느껴질 때는 약간 갸우뚱하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3정당의 밥그릇이 커지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인 진화론적으로 이게 좋아지는 건가? 네. 예,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겁니까 그렇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국민 마음에 있는 딱 걸려 있는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은 좀 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예, 예. 국민체증을 확 한 번에 좀 쓸어내릴 수 있는 예, 예. 좋은 정책, 좋은 비전 이런 예. 거를 제시하는 신당이 나온다면 뭐 지지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야당들이 또 그걸 안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당도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뭐 그런 얘기를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선거 때마다 하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실현을 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총선이 이제 계속 다가올 텐데 어떤 포인트를 유념해서 우리가 보면 될까요? 또 여론조사는 어떤 시각으로 좀 우리가 보면 될까요? 좀 어드바이스를 하나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 여당에 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 리스크를 안고 가면 여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과반을 못 넘은 상태에서 1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30석 얻었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1당이다. 이렇게도 될 수는 있는 건데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30% 초반으로 지금 내려앉은 상태에서 굉장히 고착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언론에서 올랐다. 0.6%포인트 올랐다. 와, 이거는 진짜 이런 여론조사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가령 그런 거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장 직전 주보다 0.6% 올랐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전 막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뭡니까? 중기 추세를 보니까 5,000원을 넘게 올랐다. 이런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말할 것도 없어요. 주 단위로 그냥 뭐 해가지고 예. 그냥 퍼센트 숫자만 보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0.6%포인트를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이거는 진짜 용감한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 고착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자꾸 그런 해석이 있고 민생정책에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은 꿰어 맞추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1%포인트 오르니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해외 어느 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는 사실은 지난 정부 때이기도 한데 그럼 대통령이 10개 국가 방문하면 1%네요. 0.1, 0.1, 0.1. 1%포인트 순방 올랐다. 효과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런 거는 아니다.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그저 그냥 없는 여론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면 없는 여론을 가지고 여론을 오히려 만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여론은 이렇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민생과 관련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론 해석은 맞지 않다. 여론조사 해석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총선을 대비해서 각 정당이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민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둘러서 발표하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 그래서 물갈이가 많죠. 물갈이가 맞는데 보통 물갈이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당마다 보통은 30%한 40% 사이 요 정도로 물갈이가 되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3분의 1 정도를 물갈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현역들을.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그러면 지금 야당들도 한번 물갈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생정책도 한번 얼마나 잘 끌고 가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뿌리는지 큰 거 한 방을 준비해놨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야당도 평가받을 겁니다. 민생 잘하기 경쟁이 돼야겠죠. 여당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1차적으로 크고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 긍정률이 이게 사실은 후광 효과가 아니에요. 후광인 줄 알고 쫙 비춰봤더니 역광인 거예요. 후보자들이 이거 뒤에서
후광인 줄 알고 봤더니 내 얼굴이 완전히 죽어버리네 라고 생각하면 공천 받은 다음에 전부 다 거리두기를 합니다. 공천 전에 거리두기를 하면 당이 이게 흔들흔들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도 나가 너도 나가 이래서 무소속 나갈래 아니면 어디 신당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흔들림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공천이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둘 다 모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선거를 앞둔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면 레임덕의 징후를 보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당에서도 대통령실과 이게 조율이 잘 안 됐을 때 발생하는 그 어떤 파고가 상당할 겁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여당도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그냥 들고 꽉 쥐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정면 돌파해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시선 돌리기로 해서 다른 걸 가져오느냐 뭔가 있겠죠. 뭔가 있을 텐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계속 그럼 잊혀질 것이다. 2달 있다가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왜? 특검법이라는 게 올라왔고 거부권이 행사됐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해서 무엇이 또 지금 뭐 또 명품 디올백이나 이런 논란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언론을 검색하면 그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나 야나 다 같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상대에게 흠집내기, 상처 주기 경쟁을 하면 과연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진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쪼개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나 이런 걸 인용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또 여당 지지, 뭐 대통령 지지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린 거와 같이 또 우리 김봉신 이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보합에서 계속 멈춰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여론 동향은 과연 이제 민생과 경제를 어느 당이 더 잘 챙기면서 비전을 제시해 주는가.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그 신당 후보군들도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어떤 민생 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지 그런 것들 잘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지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티타임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그런 움직임과의 동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겠다기보다는 민생 경제 입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그런 정책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